냇가에 가득했던 뱀들이 일제히 물결을 일으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신불이 내린 기적임을 깨닫고 달래의 효심에 고개를 숙였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괴칠이 뱀내골에는 늙은 아버지와 달래라는 12살짜리 딸이 살고 있었다. 달래의 아버지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고, 어린 달래는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얻은 음식으로 정성껏 아버지를 봉양했다. 달래는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얻어다가 아버지에게 드렸으나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마침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달래는 매일 새벽마다 마을 인근에 있는 절을 찾아가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다. 부처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아버지 병만은 꼭 낫게 해주세요. 부처님 아니면 저희 부녀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달래의 눈물 어린 기도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감복하여 그녀를 효녀라 칭송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에게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는데 하얀 수염의 노인이 달래 옆에 나타났다. 달래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달래야, 네 아버지의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서 따르도록 해라. 지금 당장 윗마을 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밑을 파면 거기에 구렁이 알이 있을 것이다. 가서 보면 새끼가 되지 못하는 알이 있다. 그것을 가져다 끓여서 아버지가 드시도록 해라. 그러고는 사라졌다. 달래가 노인을 붙잡고 얘기를 더 들으려고 손짓하다가 문득 잠에서 깼다. 아버지께 부채질을 해드리다가 피곤해서 그만 깜빡 졸고 말았기 때문이다. 옆을 보니 아버지는 계속 땀을 흘리면서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고 있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꿈속에서 알려준 그곳을 가봐야겠다. 어두운 밤인데도 달래는 괭이와 바구니를 들고 윗마을 냇가를 찾아갔다. 냇가로 가는 길목에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며 꺼리는 상여집이 있었다. 무서워서 상여집을 빨리 지나려다가 갑자기 발목을 삐끗하고 말았다. 달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픈 발목을 쥐어잡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버지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런데 발밑에서 무언가가 꼼지락거렸다. 보니 두꺼비 한 마리가 달래의 발 옆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달래는 두꺼비가 너무 반가웠다. 두꺼비 안녕. 그러자 두꺼비도 뭐라고 대답하려는 듯 띠룩띠룩 울었다. 지난 봄에 있었던 일이었다. 달래가 마을 일을 도우며 품삯을 받던 시절 서당 훈장어른이 달래를 불러 말했다. 달래야, 내가 고생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서당에서 아이들 밥이나 짓고 청소를 해주면 내 아버지 약값을 내가 대주마. 달래는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히 여겼다. 그런데 막상 서당에서 일을 시작하고 보니 훈장은 약값은커녕 온갖 허드렛 일을 더 얹어가며 시키면서 품삯 한 푼 줄 생각을 안 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훈장 어린 것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도 달래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오히려 훈장의 늙은 어머니가 이를 딱히 여겨 몰래 쌀과 미역을 싸서 쥐어주며 말했다. 달래야, 내 아버지가 어서 나아야 할 텐데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달래는 그 길로 뛰어가 아버지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렸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국물을 다 비우고는 논시오를 불켰다. 그 무렵 서당의 개구쟁이들에게 잡혀 돌팔매질을 당할 뻔하던 두꺼비를 달래가 구해줬는데 바로 그 두꺼비를 오늘 만난 것이다. 두꺼비는 달래 앞에서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했다.
달래가 뒤따라가니 가시덤불과 질척한 웅덩이를 피해 곧장 버드나무 밑까지 이어지는 길을 두꺼비가 알려주는 것이었다. 버드나무 앞에 이르자 두꺼비는 한 번 크게 울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달래가 아직 6살이던 해 여름이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도 몸져 누웠고 달래는 하루 종일 빈방에 혼자 앉아 울기 일쑤였다. 어느 날 달래는 울다 지쳐 냇가 버드나무 아래로 혼자 걸어갔다. 그늘이 지고 물소리가 나는 그곳이 어쩐지 엄마 품 같아서 자주 찾던 자리였다. 그날 달래는 그 버드나무 뿌리 사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길고 하얀 알 하나가 뿌리 틈에 끼어 있었는데 반쯤 깨진 채로 안에서 작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달래가 쪼그려 앉아 들여다보니 새끼 구렁이 한 마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다 힘이 붙여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달래는 무섭지 않았다. 작고 연약한 것이 애쓰는 모습이 꼭 자기 같았다. 달래는 손가락으로 알 껍데기를 살살 벌려주었다. 새끼 구렁이는 마침내 온몸을 빼내고는 달래의 손등 위로 기어올라 한참을 꼬물거렸다. 달래는 새끼를 풀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서 가. 엄마한테 가. 구렁이는 풀숲으로 사라졌다. 달래는 혼자 웃었다. 엄마가 죽고 처음으로 웃은 날이었다. 그 뒤로도 달래가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가느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달래의 발목 언저리를 맴돌다 가곤 했다. 마을 어른들이 보고 기겁을 했으나 달래는 늘 태연히 말했다. 괜찮아요. 내 친구예요. 어느 해 달래가 9살쯤 되었을까 마을에 탁발승 한 분이 찾아왔다. 낡은 삿갓에 해진 장삼을 걸친 늙은 스님이었다. 스님은 마을을 돌며 시주를 청했으나 그 애는 흉년이 들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이웃집 빨래를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좁쌀 한 줌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달래가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스님을 발견했다. 여러 집을 돌다 굶고 지쳐 쓰러진 것이었다. 달래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길에 스님이 쓰러져 계세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함께 나갔다. 부녀는 스님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다. 달래는 품삯으로 받은 좁쌀로 죽을 쏘어 스님 앞에 내놓았다. 그것이 그날 달래네 저녁 전부였다. 스님은 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 눈을 떴다. 깊고 잔잔한 눈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달래요. 달래라. 봄에 돋는 달래처럼 여리지만 뿌리 깊은 이름이구나. 스님은 한참 달래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놀랍도다. 이번 생에 너는 남 모르게 많은 공덕을 쌓았구나. 그 공덕으로 훗날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 은혜가 무서운 모습으로 와도 피하지 마라. 피하면 아버지를 잃는다. 달래는 그 말 뜻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아침 스님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대문을 나서며 스님은 마당 한쪽 담장 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래에 묵은 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 너한테 은혜를 입은 뱀이니 함부로 하지 말거라. 저 구렁이가 이 집의 업신이니라. 달래가 담장 밑을 들여다보니 과연 굵고 긴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제가 구해준 그 구렁이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기겁하며 쫓아내려 했으나 달래가 말렸다. 스님 말씀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내버려 두어요. 그 구렁이는 이후로도 겨울이면 담장 밑에서 동면하고 봄이면 나타나 마당 언저리를 돌다 가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달래네 마당에 큰 구렁이가 산다는 말에 혀를 찼으나 달래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달래가 12살이 되던 해 스님의 말이 비로소 이해되었다. 어둠 속 버드나무 아래에서 수십 마리의 뱀이 쏟아져 나왔을 때 달래는 기절하면서도 끝내 바구니를 놓지 않았다. 어린 시절 스님이 남긴 말이 저도 모르게 몸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뒷날 달래는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마다 스님이 떠난 쪽을 한번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쩌면 구렁이와 달래의 인연을 일찌감치 알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을 달래는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다. 달래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병이 깊어졌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꿈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난 것이었다. 버드나무 아래에 이르자 달래는 버드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다. 달래는 배말만을 생각하며 괭이질했다. 얼마를 파내자 갑자기 수십 마리의 새끼뱀이 꿈틀거리더니 밖으로 나왔다. 순간 놀란 달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뱀은 다 어디로 가고 괭이로 판 웅덩이에는 하얀 배말만이 남아 있었다. 달래는 조심스럽게 배말을 바구니에 담았다. 그러고는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달려서 왔다. 한시라도 아버지께 끓여드리려고 생각하니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한참을 끓여서 그릇에 담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더니 그걸 먹은 아버지에게서 신기하게도 금방 효과가 나타났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참 신기하구나. 이게 다 내 덕이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쾌차하셔서 다행이에요. 날이 밝아지자 달래가 그동안 밀렸던 빨래를 하느라 냇가에 갔더니 냇가에는 온통 뱀들이 헤엄을 치고 다녔다. 아니 이게 그 웅덩이에서 나온 뱀인가? 뱀이 너무 많아 빨래를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달래는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화를 불같이 냈다. 달래가 뱀의 집을 건드려 마을에 재앙이 내린 게 분명해. 이러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뱀에게 물려 죽겠어. 달래 부녀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하네. 성난 마을 사람들이 달래의 집으로 몰려왔다. 그때 병석에서 일어난 달래의 아버지가 꼿꼿한 모습으로 대문 밖을 나섰다.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송장 같던 사람이 멀쩡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달래의 아버지가 말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 딸은 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산신령의 명을 따른 것뿐입니다. 저의 건강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냇가에 가득했던 뱀들이 일제히 물결을 일으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신불이 내린 기적임을 깨닫고 달래의 효심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달래와 아버지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 말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굶어서 죽을 뻔했는데 아가씨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저도 살려주고 제 새끼들도 살려주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식구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이 냇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두었으니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이들은 병마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꾸벅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꿈에서 깬 달래가 아버지께 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버지도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보니 정말로 냇물은 전보다 훨씬 맑고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고 뱀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뱀내골, 시내를 뱀내라고 부르게 되었다. 소문이 퍼지자 인근 마을에서도 병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고 달래와 아버지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대가 없이 물을 나누어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오늘날에도 뱀내골에 물을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몸의 기운이 살아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달래에 지극한 효심을 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가 오던 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석에서 떨고 있던 아주 작은 강아지, 그리고 그 앞에 멈춰선 한 사람. 그날 이후 조용하던 집에 작은 생명이 들어왔고 하염없이 가라앉고 있던 한 여인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은 하루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1월의 비가 소리 없이 내렸다. 박수님은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아파트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세상은 늘 이렇게 조용했다. 아들이 새벽에 출근하고 나면 방 3개짜리 집에는 그녀 혼자였다.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 보일러 파이프에서 물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 위층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그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수님은 73이었다. 남편은 그녀가 66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벌써 7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새벽 3시쯤이면 남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을 떠보면 늘 어둠뿐이었지만 그 착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 민주는 좋은 아이였다. 주말이면 가끔 장을 받아주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밥을 먹을 때면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지만 그래도 수님은 늘 생각했다. 그래, 저 정도면 됐다. 저 아이도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 거다. 그날 그녀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건 오후 2시쯤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분리수거함 앞에 서는데 지하 주차장 입구 쪽 구석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움직였다. 처음엔 바람에 날린 비닐봉지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보니 그것은 숨을 쉬고 있었다. 강아지였다. 손바닥만 했다. 아니, 그보다도 작았다. 하얀 털은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작은 발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추운지 그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수님은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든 채로 멈춰 섰다. 주인이 잠깐 두고 간 건가? 두리번거렸지만 주차장 안쪽에도 로비 유리문 너머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누르려는데 강아지가 떨고 있던 광경이 자꾸 눈에 밟혔다. 다시 내려갔을 때도 강아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 수님은 쪼그려 앉았다. 무릎이 아팠지만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컸다. 젖은 눈이 그녀를 보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냥 보았다. 버려진 거구나.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확신했다. 이 동네에서 7년을 살았다. 주민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시간대를 알고 어느 집 고양이가 베란다에 나와 있는지도 알았다. 이 강아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어떡하냐? 하고 중얼거렸다. 강아지는 대답이라도 하려는 듯 눈을 한번 깜빡였다. 수님은 집에 올라가 낡은 수건을 들고 내려왔다.
다시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수건을 폈다. 강아지는 가만히 있었다. 안으려고 손을 뻗었더니 몸을 약간 뒤로 빼는 척했다. 그리고 그냥 있었다. 안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뼈가 느껴졌다. 비를 맞아 차가운 몸이 그녀의 손목에 닿았다. 수건으로 감싸는데 손이 자꾸 멈칫거렸다. 오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였다. 이렇게 자꾸 떨리는 것을 안아본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다. 민준이 갓난아기일 때였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님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흰머리에 놓인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카디건, 그리고 품에는 수건에 쌓인 강아지. 조금은 이상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강아지가 더 이상 떨지 않는 것에 마음이 놓였다. 집에 들어와 보일러 옆에 수건을 펴고 강아지를 내려놓았다. 드라이어를 찾아서는 약하게 틀었다. 처음에는 놀라는 것 같더니 강아지는 곧 눈을 감았다. 수님은 냉장고를 열었다. 먹일 게 없었다. 밥은 안 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았다. 햄도 안 된다고, 초콜릿도 안 된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결국 쌀밥을 조금 떼어 물에 말아서는 내밀었다. 강아지는 조금 망설이다가 냄새를 맡더니 핥아먹었다. 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서러운 것도 아니고 쓸쓸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 그러고 보니 참 오래됐다. 이런 감정. 저녁에 들어온 아들 민준이 현관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강아지. 그건 아는데요. 강아지가 왜 여기 있어요? 밖에서 비 맞고 있길래 데려다 놨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다. 보일러 옆에서 잠든 강아지를 민준이 내려다보았다. 수님은 아들의 표정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살면서 수없이 본 표정이었다. 곤란함과 말하기 싫음이 섞인 그런 얼굴. 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으면 벌써 찾으러 왔겠지. 아파트에 동물 못 키운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임시로 데려온 거야. 임시요. 응. 민주는 한참 강아지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수님은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도 나름대로 피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말하기 싫을 때 말을 삼키는 버릇은 제 아버지를 꼭 닮았다. 그날 밤 수님은 거실 소파에 누웠다. 강아지가 잘 있을지 자꾸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문득 눈이 떠졌을 때 이걸 어쩌나? 보일러 옆에 있어야 할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더니 강아지는 소파 바로 아래 그녀의 발치에 와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수님은 한참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천천히 다시 누웠다. 강아지는 사흘 있었고 그것이 나흘이 되었고 열흘이 되었다. 민주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길에 사료 한 봉지를 사와 현관 앞에 말없이 내려놓았다. 수님은 그게 아들 나름의 화해하는 방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름은 잠시 고민하다가 비 오는 날 만났으니까 비라고 지었다. 강아지는 그 이름에 얼른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수님이 부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쪼르르 달려왔다. 그걸로 됐다. 겨울이 왔다. 수님의 허리가 안 좋아진 건 12월 초였다. 갑자기 심해진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다가 주저앉았다. 바닥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세웠다. 민주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그날부터 움직이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아들이 알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은 몰랐는데 비는 알아차렸다.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걔가 그런 걸 안다는 게 어떤 원리인지 수님은 몰랐다. 그날 이후로 비는 수님의 발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면 앞에서 기다렸고 부엌에 가면 따라와서 바닥에 앉았다. 수님이 쪼그려 앉으려 하면 발 앞에서 멈추었다. 방해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옆에 있었다. 한 번은 수님이 어지러움을 느껴 방바닥에 머리를 대고 있는데 비가 다가와서 그녀의 손등 위에 앞발을 올렸다. 그 무게가 느껴졌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몇백 그램도 안 되는 발이었다. 그런데 수님은 그 순간 울 것 같았다. 누가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얼마만이었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는 7년 만에 처음이었다. 울지는 않았다. 오래 울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방바닥에 머리를 댄 채로 한참 위로가 되는 손등의 온기를 느꼈다. 병원에는 혼자 갔다. 민준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이고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볼 것이다. 그러다 요양원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수님은 그 말을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삶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수님은 자기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그리고 신랑처럼 집에서 죽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 흘러가는 모양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아들에게 알리기 싫었다. 아들이 불효자는 아니지만 집에서 죽게 놔둘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디스크가 어쩌고 협착이 어쩌고 설명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쯤만 들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주무실 때 무척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세요. 아들이 같이 사는데 직장을 다니니까요. 그럼 낮에는 혼자이시네요. 괜찮아요. 수님은 그 말을 2번 했다. 괜찮다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의사도 알았을 것이고 수님도 알았다. 그래도 2번 말하고 나니 조금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자 비가 현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안쪽에서 난리가 났다. 문을 열었더니 비가 꼬리를 흔들었다. 천천히 하지만 기쁘게 외투를 벗으면서 수님은 쪼그려 앉아 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녀왔다. 그 말에 강아지는 코를 그녀의 손바닥에 묻었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었다. 누가 자기를 이렇게 반겼던가. 그냥 조금 더 있고 싶어서였다. 그날 저녁 비가 밥을 먹지 않았다. 수님이 사료 그릇을 내밀었는데 냄새만 맡고 돌아섰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드러눕더니 일어나질 않았다. 배를 만져보니 딱딱한 것 같기도 했다. 눈에 초점이 없었다. 수님은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다. 강아지 배 딱딱할 때, 밥 안 먹을 때, 눈 초점이 안 맞을 때 나오는 글들이 하나같이 무서웠다. 민준한테 전화하려다 멈췄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안 오는 것 보니까 무언가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동물병원을 검색했다. 24시간 하는 곳이 버스로 2정거장이었다. 수님은 비를 수건에 싸서 안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허리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밖은 영하의 날씨였다. 수님은 비가 춥지 않게 똘똘 말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비는 수님의 품 안에서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수님은 수건 사이로 자꾸 들여다보았다. 숨은 쉬고 있었다. 눈이 반쯤 떠 있었다.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동물병원 의사는 젊은 여자였다. 손을 놀리는 게 빠르고 능숙했다.
검사를 몇 가지 하더니 장애에 가스가 찬 것 같다고 했다. 심각한 건 아닌데 하룻밤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어르신, 오늘 밤 맡기고 내일 오시는 건 어떨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같이 있을게요. 의자는 딱딱했고 허리는 더 아파져 왔다. 그래도 스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케이지 안에 누워있는 게 보였다. 간호사가 링거를 달았고 비는 얌전히 있었다. 새벽 2시쯤이었다. 간호사가 어르신, 잠깐 주무세요. 라고 했고 스님은 괜찮아요. 라고 했다. 그날 들어 세 번째 하는 말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케이지 안에서 몸을 뒤척이더니 앞발로 문을 긁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자 천천히 나와서 비틀비틀 걷더니 스님 쪽으로 왔다. 스님의 발 앞에 와서 앉았다. 그러고는 꼬리를 흔들었다. 스님은 그것을 보면서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가던 날도 울지 않았고 아들이 이혼할 때도 괜찮다고 했고 병원에서 디스크 소견을 들었을 때도 고개만 끄덕였는데 낡은 의자에 앉은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어깨만 조금 흔들렸다. 비는 그녀의 발 앞에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봄이 되었다. 주말에 민준이 같이 공원에 가자고 했다. 처음엔 귀찮다고 했지만 스님은 따라 나섰다. 공원 벤치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한참 뒤에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날 동물병원에 혼자 가신 거 알아요? 알아? 어떻게? 카드에 있던데요. 스님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늦었잖아. 그게 이유예요? 스님은 벤치 앞을 보았다. 비가 민들레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걱정하면 안 돼요? 너도 피곤한 사람인데.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힘들어요. 스님은 아들의 옆얼굴을 보았다. 남편을 너무 닮은 옆얼굴이었다. 그런 말 왜 이제 해? 저도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다. 비가 어디선가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왔다. 스님한테 가져다 놓고 꼬리를 흔들었다. 선물인 것 같았다. 스님은 나뭇가지를 받아 쥐었다. 민준이 사료 브랜드를 바꿔도 되냐고 물었다. 알레르기 없는 거라고 했다. 스님이 그러라고 했다. 그 다음 주에 민준이 비의 목줄을 새로 사왔다. 파란색이었다. 비가 목줄을 빤히 보았다. 잘 어울린다. 민준이 쪼그려 앉아 목줄을 달아주며 말했다. 비는 얌전히 있었다. 민준의 손이 비의 등을 한 번 쓸었다. 스님은 그것을 부엌에서 보았다. 돌아섰다. 설거지하면서 등 뒤에서 아들이 강아지에게 낮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좋았다. 여름 끝 무렵 스님은 아침마다 비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허리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걷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비의 목줄을 쥐고 천천히 걸었다. 비는 빠르게 가려다가 스님의 속도에 맞추는 법을 배웠다. 잡아당기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기다렸다. 공원에서 아는 사람이 생겼다. 같은 시간에 나오는 80대 할아버지와 젊은 엄마와 퇴직했다는 60대 남자. 그들이 비를 예뻐했고 비는 모두를 좋아했다. 스님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오래간만에 다시 배웠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스님은 지쳐 있었지만 나쁜 피로가 아니었다. 무언가 에너지를 쓴 피로였다. 어느 날 아침 스님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았다. 주름이 많았다. 머리는 하얗고 눈 아래가 퀭했다.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런데 자꾸 보게 됐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오래 본 게 언제였는지 새삼스러웠다. 비가 화장실 문 앞에서 발로 문을 긁었다. 잠깐만. 수님이 말했다. 비가 멈췄다가 다시 긁었다. 수님은 소리 없이 웃었다. 그의 늦가을 수님은 일기장을 샀다. 그녀는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다. 젊어서도 안 썼고 나이 들어서도 안 썼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작은 노트를 보다가 손이 갔다. 그래서 샀다.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비가 오늘 아침에 내 발바닥을 핥았다. 이유를 모르겠다. 간지러웠다. 웃겼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을 쓰고 나서 수님은 볼펜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 발바닥을 핥아서 간지럽고 그게 웃기고 그걸 적고 싶은 것. 그 작고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7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이것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비는 수님의 이불 위에서 잤다. 처음에는 발치였는데 새벽이 되자 슬금슬금 올라와서 옆구리에 붙었다. 수님은 자는 척하면서 가만히 있었다. 따뜻했다. 창밖에 달이 들어왔다. 방 안이 흰빛으로 고요했다. 수님은 천장을 보다가 옆에 작은 숨결을 들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 잘 있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죽은 남편한테 하는 말인지, 옆에 있는 비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7년 전에 멈춰버린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하지만 그 말을 속으로 하고 나서 수님은 오래간만에 새벽 3시 이전에 잠이 들었다. 비는 밤새 그 자리에 있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디오북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